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법률방송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법 관련 공약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 관련 양당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를 빙자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가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해 아베 일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일본 영사관에서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국민들도 공감했다며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4월 2일) 법률방송 로츠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의 막이 오늘 올랐습니다. 법률방송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양당의 검찰과 법원 등 사법제도 관련한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뜨거운 감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 관련한 두 당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윤석열 총장도 그 대립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의 4.15 총선 민주당 정책공약집입니다. 혁신과 공정, 포용, 안전, 평화 5대 핵심 가치와 10대 정책과제를 C줄과 날줄로 4.15 총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 관련 공약은 10대 정책과제 가운데 정치개혁 제일 첫머리에 올라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로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연내 조속 추진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공수처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7월 공수처 출범을 목받듯이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공수처 7월 출범 예정한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원래 예정대로 네. 공수처를 가동하기 위해서 네. 지금 정해진 순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련해서 여권 주변에선 공수처가 출범하면 제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100억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이 솔솔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에요.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아니면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제 문제가 되죠. 장모 외에도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말들도 심심치 않게 제기됩니다. 지금 윤 총장이 등록돼서 공개된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의 재산은 거의 없고 결혼하면서 이제 부인으로부터 생긴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그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범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나 또 그런 사실관계들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기 때문에. 반면 미래통합당은 총선 1호 발표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 폐지를 내걸었을 만큼 공수처 절대 불가 입장입니다. 공수처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준사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큰 거죠. 통합당은 내 삶을 디자인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 미래로 재도약이라는 제목의 정책공약집에서 위헌적 공수처 폐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위대 조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수호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석열 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수처 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법안 보면은요. 일단 공수처장한테 막강한 권한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어제 정책공동선언식 자리에서도 공수처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란 제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은 과연 이게 진짜 고양이한테 통째로 이제 생선가게 맡기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파벌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것 같아가지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극과 극으로 갈리는 공수처 공약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도 갈립니다. 먼저 통합당 주장처럼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견제 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이자 정권 친위기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그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가 또다시 수사권과 그 기소권을 다 가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또 하나의 권력기관, 잘못하면 검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그 편향적이고 그 정파적인로 움직일 수 있어서. 반면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친위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고 검찰 권력 분산 차원에서 예정대로 공수처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부를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수처와 검찰청이 검찰권을 둘이 서로 나눠 갖는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권력이 분립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견제할 것이고. 공수처 폐지는 다시 법을 바꿔야 하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야당목 2명도 결국 의석분 포수에 달린 만큼 공수처 설치와 순조로운 진행 여부는 결국 4.15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관련 조주빈보다 앞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에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선처가 되기는 되는 걸까요?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N번방 사건 관련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모두 6명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왓치맨이라는 닉네임을 쓰며 돈을 내는 사람에게 N번방에 들어가는 링크를 제공해 N번방 문지기로 통했던 38살 전모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만 13차례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정말 잘못했고 뉘우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테니 선처해달라는 것으로 대동소이합니다. N번방을 운영한 공범 중 한 명인 한모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방 운영진이자 유사대하방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한 16살 이모군도 지난 3월 30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며 반성문 제출 행렬에 올랐습니다. 이런 반성문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싶지만 일단 안 내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경우에 따라선 이른바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N번방 사건 관련 피고인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내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와 목적에서입니다. 법원이 진지한 반성을 감형 요소로 보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 양형연구의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반성문을 낸다는 것은 자백,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이제 기준이 필요한데 자백하거나 반성하고 있을 때를 이제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지난해 성범죄 판결 137건을 분석한 결과 48건, 35%가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삼았습니다. 성범죄 유죄 선고 3분의 1가량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형을 깎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범죄를 자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통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백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로 들어가는데 보통 장량 감경 사유로 들어가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원 장량 감경을 통한 선처를 노리고 위장 반성문을 내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반성문을 검색하면 반성문을 대신 써주겠다는 대필업체들의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조 전문 작가가 쓰는 적중도 높은 반성문으로 형량을 낮춰드린다. 반성문만 잘 써도 법정 형량과 벌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광고입니다. 난감한 것은 재판부가 진짜 뉘우치고 반성해서 반성문을 낸 것인지 대필 위장 반성문을 낸 것인지 딱히 구분해낼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지만 정작 필요한 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게 정말로 반성하는 것인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같은 엽기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성이나 뉘우침을 양형 판단에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적인 비난이나 분노가 크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는 이번에는 이제 감경 요소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이제 무관용의 원칙으로 기존의 형량의 최대 형량으로 고민해야 된다. N번방 피고인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내고 있는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아주 강한,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밝힌다며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 빨리 자수해서 반성하고 범죄 근절에 협조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를 치료를 빙자해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겸 유명 심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1심에선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선 형이 줄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에 출연해 트라우마 연극기법 치료를 선보이며 유명 인사가 된 55살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2월 직장 내 성폭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하지만 치료를 빙자해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과 편안한 치료를 빌미로 서울, 부산 등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3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준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보호자 간음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 10부 원익선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 씨의 행위 자체에 대해선 여러 차례 위계와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력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2심 판결에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전력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그 전에도 최소한 한 번은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합의 부분은 1심 재판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합의 같은 건 할 생각도 안 하다가 실형이 선고되자 아 뜨거워라 하고 부랴부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겐 합의와 함께 일정 부분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합의의 의도가 빤히 보이고 돈으로 불구속과 재판을 산다는 곱지 않은 비판도 분명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반드시 형을 깎아줘야 하는 건지 안 깎아주면 합의를 안 할 테고 무자르듯 양단할 수 없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아베 일본 총리의 사과를 요구하며 부산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점거 시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권모 씨 등 대학생 7명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 35분쯤 일본의 경제보복에 항의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일본 영사관에 들어가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일본의 재침략, 경제도발 규탄한다, 아베는 사죄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약 10분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는 10분 만에 종료됐지만 권 씨 등은 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해야 할 정의로운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오늘 권 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다,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판결에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하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후진적인 방식이어서 오히려 뜻이 왜곡해 전달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대학생들의 이런 점거 시위의 휴시이자 대명사격은 지난 1984년 11월 14일 당시 전두환 정권의 집권 여당이었던 민정당사 점거 사건 아닌가 합니다. 시위라고 해봐야 대학교 안에서 유인물 몇 장 뿌리고 구호 몇 번 외치면 학내에 상주해 있던 경찰에 끌려나가는 정도가 고작이었던 당시 민정당사 점거 사건은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과 운동권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듬해인 85년 5월엔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금기어였던 양키 고 홈을 공공연하게 외친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같은 해 11월엔 전학년 소속 대학생 191명이 가락동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점거하고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점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시위 관련 당시 점거 농성자의 절반에 가까운 82명이 구속됐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취지도 다르지만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서 대학생 20여 명이 국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실 점거 시위를 벌였는데 단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된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보복의 항의에 일본 영사관 점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는 재판부 판시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판결들이 더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